계속해서 금융론인데요. 23번에 보시면은 23번에 1번은 앞에 이제 뭐 지분투자, 지분금융이잖아요. 이건 됐고요. 그리고 2번에 보시면은 주택저당담보부 채권이 나오죠. 이거는 MBB잖아요. 이거는 조기상환 위험부담을 투자자에게 넘기나요? 예, 발행자가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3번의 유동화 자산은 자산 유동화에 되는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서 채권이든 부동산이든 기타 재산권이든 다양한 종류의 자산은 모두 다 유동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유동화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에 4번에 역저당이란 단어가 있죠. 역저당 들어보셨어요? 보통의 저당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목돈으로 대출받죠. 목돈으로 대출받아서 갚을 때는 푼돈으로 갚죠. 맞나요? 근데 이 역저당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거예요. 푼돈으로. 푼돈으로 생활자금을 대출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았을 때 그걸 목돈으로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저당하고 방식이 반대죠. 보통의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목돈으로 빌려서 푼돈으로 갚아나가잖아요. 집 살 때 목돈으로 빌리잖아. 그러니까 보통의 모기지로는 주택을 살 때 돈이 6천만 원 모자라 6천만 원을 빌려서 집을 사잖아요. 그리고 갚을 때 나누어서 갚잖아요. 근데 역저당은 푼돈으로 생활자금 대출받는다고. 은퇴한 사람들이 따로 연금은 마련해 놓은 거 없고 주택은 갖고 있을 때 이 주택을 팔아버리면 살 곳이 없잖아요. 살 곳이 없으니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생활자금을 대출받는다고요. 그 집에 살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 그때 집을 팔아서 그동안에 빌린 거를 갚아나간다고요. 쉽게 말하면은 사는 동안에 집 뜯어먹고 산다고. 예?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 2003년도에 도입이 됐어요. 2003년도에 도입이 돼서 이게 역저당해서 도입이 됐어요. 시중은행에서 상품이 나왔어. 상품이 나오니까 막 매스컴에 떴죠. 저도 그때 매스컴을 통해서 먼저 알았어요. 근데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환받는 게 언제 상환받아요? 나중에 상환받죠. 대출은 미리 해주죠. 근데 나중에 집 팔아서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예측을 잘못해버리면은 집값이 툭 떨어지거나 안 올라가거나 근데 대출은 많이 해줘버렸다면 상환을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게 대출해 주는 거죠. 금액이 크지 않아요. 자, 그리고 대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액도 적은데 이게 금융기관에서는 기간을 정해 놓는단 말이야. 지금 내가 65세인데 앞으로 15년 동안 만약에 이제 대출을 받는다면 80세잖아요. 그죠? 80세가 만기가 되면 이제 집을 팔아서 갚아야 돼요. 근데 이게 문제는 80세 전에 죽으면 다행인데 안 죽으면 이제 80세가 되어 가면 갈수록 이제 노래 부르겠죠. 죽어야 되는데. 이제 집 팔아서 집도 없이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출 받는 사람들도 선뜻 가입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 거예요. 야, 죽을 때까지 대출해줘라. 죽을 때까지 대출해줘라.
혹시라도 모자라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보증 서는 거죠. 금융기관한테. 자, 그리고 가입하는 사람들한테는 당신들 일찍 사망하게 되면은 이거 아마 팔면은 남을 겁니다. 남는 거는 자식들한테 상속시켜 줄게요. 대신 모자란다고 해서 더 청구하는 건 없을게요. 내가 갚을게요. 이러니까 이제 이게 가입이 조금 좋아졌죠, 실적이. 근데 이게 처음에는 둘 다 연령이 65세 이상이었어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 많이 낮춰졌는데 원래 또 바뀐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제도가 바뀌면 다시 해야 되니까 지금 바뀐다는 말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때 65세 이상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 그러면 보통 나이 차이가 있는 부부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만 해도 어머니보다 5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 70이 돼야 되고 어머니 65살 때 7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이 보통 평균 수명이 더 짧잖아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갈 때 다 됐는데 이제 자격이 되는 거지. 맞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남자가 하나 가도요, 똑같은 돈 대출 받아요. 혼자 풍족하게 쓸 수 있어. 하나 일찍 가면은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자를 위한 거예요, 이게. 이 고생은 남자가 고생해가지고 같이 집을 살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점점 나이를 낮췄어요. 나이를 낮추고 둘 중에 한 사람만 돼도, 자격이 돼도 되게끔 이렇게 했거든. 근데 지금 원래 나이를 또 낮춘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지금 수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바뀌면은 미리 얘기를 해버리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것 지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소개만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바뀌면 되는데, 그거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주택연금. 그거는 아직은 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사실 문제가 있어요. 뒤에 문제가 있는데 안 풀 거예요. 나중에 제도가 확실하게 확정되면은 그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저당이에요. 그럼 됐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24번을 보십시오. 24번에 주택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계층 저당 증권에서 선순위 증권의 신용등급은 후순위 증권의 신용등급보다 높다. 증권이 선순위 증권, 후순위 증권 이런 거는 1저당, 2저당과 같다 그러지 않았나요? CMO에는 만기가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CMO는 여기가 우선권이 있다. 여기가 이게 선순위 증권, 여기 후순위 증권. 그럼 얘네들이 먼저 원금 이자를 원금을 상환을 받아야 그 다음에 상환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또 선순위란 말이에요. 선순위 증권은 당연히 신용등급이 더 높죠. 더 안전한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어떻습니까?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더 많이 증가해요? 차입자에게 더 많이 증가하죠. 즉시 바로 금리를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맞나요? 그 다음에 금리 상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입자는, 금리 상한이 뭐라 그랬어요? 금리 상한. 변동금리에서 이걸 정해 놓는 거죠. 이렇게 정해 놓으면 금리 상한으로는 안 올라가는 거죠. 시장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대출금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이러면은 차입자 입장에서는 괜찮죠. 그래서 금리 상한 이상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생기는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그래서 3번 맞고요.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모기지론에 소요되는 자금을 주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다. 그렇죠. MBB 또는 MBS죠. MBS인데 CMO 형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맞고요. 다음에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투자자는, 이게 뭐예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영문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맨 끝이
채권으로 끝나죠. 채권으로 끝나면 뭐예요? B죠, B. 그리고 앞에가 이체가 아니고 담보부 하니까 MBB죠. MBB의 투자자는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MBB의 투자자는 대출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나요? MBB는 모든 위험과 권리를 다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자가 갖고 있죠. 지금 투자자가 이렇게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뭐예요? MPTS,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는 것은 MPTS도 그렇고요. CMO나 MPTB도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은 누가 부담해요? 아니에요. 지금 MBB, MPTS, MPTB, CMO.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원리금 수취권은? 이게 조기 상환 위험이라고요.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뭐를 부담한다고요?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한다고요. 모든 위험을 다 발행자가 부담하는 건 뭐예요? MBB. 모든 권리도 갖고 있으니까.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갖고 있는 것은 MPTS. 모든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MPTB와 CMO는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부담해요? 투자자. 채무 불이행 위험은 발행자. 이게 채무 불이행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됐습니까?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투자자가 권리를 갖는 거는 그만큼 뭐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위험도 가져가야 돼요. 근데 조기 상환 위험을 가져가는 거죠.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소리는 뭔 소리예요? 얘네들이 예정보다 일찍 돈을 갚아버리는 것은 얘네들이 일찍 받고 종료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얘가 안 갚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혼합형은 발행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혼합형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안 갚는 거, 채무불이행, 일찍 갚아버리는 거, 조기상환 위험. 이 모든 위험을 다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 MBB. 이런 모든 위험을 투자자가 가져가면은 MPTS. 조기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갖고 채무불이행 위험을 발행자가 갖는 거. 이거 나눠 갖는 거는 혼합형. 됐죠? 자,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 5번 지문을 보시면은 영문자를 안 써줬잖아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MBB를 영문자를 안 써줬기 때문에 한글로 돼 있는 거를 영문자로 바꾸는 그런 훈련도 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딱 한 번이긴 한데 이렇게 안 써준 적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다 써줬죠. 다른 거는 영문자를 다 써줬어요. 그래서 MBB인지 MPT인지 구별하기 어렵지 않은데 이런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셔서 제 3절에 자금 조달 방법, 리츠,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대체로 쉬워서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25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상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은 얼마 이상? 5억 원 이상. 맞나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설립 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네, 알 바 아니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뭐 별로 중요한 지문이 아니니까. 다만 우리는 발기설립이라고 그랬어요? 인가설립이라고 그랬어요? 발기설립이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면 자동으로 설립된다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장을 받을 필요 있다 없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설립했는지 안 했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립 보고서는 제출하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그다음에 3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다. 네, 틀렸잖아요. 이게 명목형인데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 지문 같이 이런 게 나오더라도 대체로 이런 지문들은 정답 지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생소한 게 나오면 일단 패스하고 지나가시라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근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맞죠? 됐고요. 그다음에 26번 여러분이 보시고 27번을 보겠습니다. 27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해야 한다. 맞죠? 원칙이 이제 2년 내 30% 이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에 실체가 없는 명목회사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없다.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죠. 명목형의 경우에는 이게 서류상의 회사는 어떤 나라든지 대체로 법인세 면제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 전문 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해야 되죠. 이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나 요건이 똑같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개발 사업이란 토지를 택지, 공장 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네, 이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정도는 참고. 그 다음에 5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용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그렇죠. 4번 같은 거는 참고로 보시고요. 나머지 지문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8번도 마찬가지 맥락의 문제고요. 29번도 그렇고요. 앞에 나왔던 거 다 반복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29번의 5번 지문을 보세요. 29번의 5번 지문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현물 출자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현물 출자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해야 되고 최저 자본금도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중복된 거예요. 앞에 나왔던 거 하고. 그러니까 이 언제 시험? 29회 작년 시험이잖아요. 결국 뭐 최근 문제도 그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늘 질문했던 걸 질문하고 있는 거죠. 30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죠.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상의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이것도 말이 안 되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이거 맞죠? 3번이 맞네요. 4번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얼마 이상? 10억 원이 아니잖아요. 얼마요? 3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그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관계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나요? 50%죠, 50%. 50% 제한 없음, 이렇게. 자,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셔서, 나머지 다 비슷비슷해요.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이 비슷비슷한데, 그 31번에는 5번 지문 보세요. 31번에 5번 지문. 31번에 5번 지문은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닌 회사와 합병할 수 없죠. 부동산 투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떤 것끼리 해야 돼요? 같은 것끼리 합병해야 되죠. 자기관리는 자기관리하고 합병해야 되고 위탁관리는 위탁관리, 구조조정은 구조조정하고 합병을 해야 되죠. 그거 주의하시고요. 31번에 4번 지문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31번에 2번, 3번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2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33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와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 투자회사나 부동산 펀드는
투자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맞죠?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장점은 일반인들이 소액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맞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는 배당 이익과 주식 매매 차익을 획득할 수 있다. 요거 맞죠? 그다음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이다.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반면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에도 원금 손실 위험이 있죠. 이건 지분금융 방식은 다 원금 손실 위험이 있고요. 물론 채권도 이렇게 부도가 나면 또 손실 볼 수도 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34번을 볼까요? 34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란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아닌가요? 거기에다가 지금 뒤에 개발 관리 운영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뮤추얼 펀드로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명목회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주택연금. 자, 주택연금이 언급되고 있네요.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제도다. 맞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다고요. 그 다음에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로 이전에 CD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되었다. 맞죠? 옛날엔 CD 수익률을 많이 썼어요. 옛날엔 CD 수익률을 많이 썼는데 이게 CD금리가 금융기관의 그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금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의 평균적인 예금 금리가 바로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조달 비용이 되는데, 그래서 평균적인 것을 이제 계산한 게 코픽스 지수인 거죠. 다음에 4번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시장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 시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고요. 다음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죠. 자, 그럼 됐고요. 자, 35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하고 요거 이 저당 유동화 제도하고 도입 배경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저당 유동화는 누구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어요? 얘 때문에 도입됐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부동산 투자 회사 설명할 때는 그 배경이 뭐였어요? 구조조정하는 회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35번에 정부가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를 도입한 정책 목표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1번에 일반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 가능하죠. 이거 주식으로 사는 거는 돈이 조금밖에 없어도 주식 산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투기가 아니고 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자. 보통 우리 투기라는 게 뭐야? 샀다 팔았다 시세차익 노리거나 막 어떤 풍문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드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공시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도입됐죠. 4번에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는 어디 있어요? 이거지, 이거. 부동산 투자 회사의 제도하고 얘는 별개라고, 별개. 지금 저당 유동화라고 지금 4번이. 저당 유동화는 리츠하고는 별개라고요. 근데 이게 안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그 다음에 투자 보고서 공시 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 이거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는 이런 걸 공시하게끔 돼 있거든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36번은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아요.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으니까 이거는 특히 뭐 1번 같은 거는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겁니다. 2번도 이제 참고로 알면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요. 37번부터 41번까지 자 이게 더 중요하니까 36번은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37번부터 41번까지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자,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에서 지금 37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38번, 39번을 보겠습니다. 38번, 39번을 보십시오. 이 사업주가 특수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여 프로젝트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프로젝트 금융의 상환 재원은 사업주의 모든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틀렸죠? 이거는 사업의 수익성을 기반으로 하거나 또는 프로젝트 자체 자산을 기반으로 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해당 부채가 표시된다. 부외금융이라고 그랬죠. 2번 틀렸고요. 다음에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더라도 대출기관의 채권 회수에는 영향이 없다. 문제가 생기죠. 지금 위에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단 프로젝트 회사를 위한 별도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이 없죠. 이런 상황이라면은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은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회사가 서류상의 회사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서류상의 회사입니다. 서류상의 회사. 서류상의 회사는 이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거죠. 다음에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은 차주가 임의로 관리한다. 에스크로우 계정을 통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4번이 조금 어렵긴 하죠. 이게 이제 서류상의 회사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본다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대답을 할 수 있으니까. 다만 다른 지문들이 어렵지 않죠. 비교적 어렵지 않은 지문들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9번도 보시고요. 금융기관이 시행사에게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 원리금의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사나 시공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현금 흐름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우 계정을 운영한다. 가능한 얘기죠. 입출금을 통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로 시행사의 개발 이익이 공사비보다 먼저 인출되도록 한다. 말이 안 되죠. 공사비가 먼저 인출돼야 되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그렇죠. 그 부도가 나면은 그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시공권 포기해서 딴 건설사한테 넘기든지 해야 되겠죠. 다음에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 대출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다. 이것도 가능한 얘기고요.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지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 신탁하고 받은 수익권 증서에 질권을 설정한다. 이 뭔 소리예요? 아니, 부동산 개발 사업지. 그 자체 자산은 담보가 될 수 있다, 없다? 자체 자산은 담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졸고 있는 거 아니죠? 은행이 사업자한테 대출을 해줄 때 별도의 물적 담보는 없어도 그 사업하는 자산에다가는 담보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별도의 물적 담보는 없어도. 그러니까 자체 자산은 된다. 자체 자산. 사업의 수익성이나 자체 자산은 담보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 자체 자산이잖아요. 이게 사업지가. 개발 사업지가 그 자체 자산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바로 저당을 설정하면 되지. 왜 이딴 짓을 할까요? 신탁해서 담보 신탁하고
그 수익권 증서의 질권을 설정할까? 이거 복잡하게 할까? 이게요. 어떤 땅이 있잖아요. 땅에 여기 저당을 설정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건물 짓죠. 이거 나중에 분양할 때 이 지금 대지권에 해당하는 땅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대지권에 해당하는 땅에 이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 땅을 공동으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 아파트 사는 사람이 그 아파트 밑에 그 땅을 공유하는 거 아니에요? 공유하는 셈이죠, 그게. 근데 그게 이 밑에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게 구분 소유 등기에서 이거를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구분 소유 등기에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저당을 설정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담보 신탁을 하는 거예요. 신탁을 하면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지 저당이 설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지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 소유 등기에서 분양은 할 수 있어. 분양은 할 수 있다고. 대신 이제 그 증서에다가 질권을 설정하면은 저 개발 사업지를 담보로 확보하고 있는 거나 똑같은 효과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좀 복잡한 절차래요. 좀 어려운 내용이죠. 5번은 좀 어려운 겁니다. 아무튼 정답은 몇 번? 2번이죠. 이건 뭐 정답이 너무 쉬우니까. 다음에 40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앞에 나왔던 표현들이 있고요. 다음에 41번은 지금 방금 풀었던 39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42번부터 45번 있죠. 42번부터 45번은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 저는 여기 지금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안 건드린 게 낫고요. 다음에 46번은 참고로만 보세요. 46번은 참고로만 보세요. 자, 이제 넘어가십시오. 부동산 활동론입니다. 부동산 활동론. 지금 날이 벌써 조금씩 더워지죠. 지난 어제였나? 어제 더워가지고 저는 날이 더운지 모르고 내가 몸이 갱년기인가 했어요. 남자도 갱년기 있대요. 왜 웃어요? 남자도 갱년기 있다 그러더만.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얼굴에 열이 올라오는 것 같기도 해요. 가끔 가다가. 근데 여기는 갱년기 지났어요, 벌써? 이제 그런 증세 없어요? 아, 그런 증세. 아, 그래요? 열이 올라오거나 뭐 그래요? 아, 그래요? 그게 TV에 보다 보니까, 연예 프로그램 보다 보니까, 사춘기 딸이 있고 갱년기 아내가 있는데, 갱년기 아내가 대책이 없다면 무섭다며요. 그게 더 무섭대. 그래서 사춘기 딸은 그냥 지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뭐 괜찮은데 갱년기 와이프가 무섭다 그러더만. 정말인가요? 아니 다른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다른 선생님도 다른 선생님도 몇 년 전인가 자기 와이프가 왜 그러는지를 몰랐대.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게 갱년기 증상이라고. 아무튼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게 여자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도 있대요. 혹시나 제가 그런가 싶어가지고. 아무튼 자, 이제 344쪽에 1번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1번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2번 문제는 그 순서잖아요. 예부터 근검마 또는 뭐 구조 부실 근검마. 이건 뭐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3번, 4번 문제를 보면 되겠네요. 자, 3번, 4번 문제에서는
3번 문제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 4번 문제를 보십시오. 이 4번 문제는 이제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은 그 앞에 이제 금융 쪽에 집어넣어도 돼요. 이거는 금융 쪽에 집어넣어도 되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되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무튼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출 기관이 시행사의 신용 위험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자기 자금의 투입 비중 확대 요구. 맞죠? 이게 시행사한테 야, 니도 좀 자금 좀 더 넣어라 하는 거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할 때. 또 당해 시행 업무의 별도 법인화. 이게 뭔 소리예요? 프로젝트 회사 있잖아요. 서류상 회사 있잖아요.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장점이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사업주 입장에서도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장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위험을 줄이는 거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가 위험을 줄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대출을 해줘서 고리로 대출을 해줘서 수익을 내는데 혹시라도 이게 섞여 있을 때 사업주가 도산이 될 때 프로젝트도 영향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분리시켜 놓으면은 사업주가 도산이 되더라도 프로젝트는 영향을 받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별도 법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도 법인. 당해 시행 업무의 별도 법인. 그러니까 표현이 다른데 이게 내용은 저 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저 같은 내용을 여기서는 당해 시행 업무의 별도 법인화 하고 있고 앞에서는 뭐라고 했죠? 앞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까 앞에서 특수법인 뭐 특수법인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37번이 있었는데요. 37번에 그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법인이다. 그 특수법인이 얘거든요.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얘죠. 얘. 누가 대출받은 거요? 이 프로젝트 회사가 대출받았잖아요. 37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앞에 37번 그러니까 330쪽에 37번에 4번 지문이에요. 일반 기업 대출의 차입자는 일반 기업이고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의 차입자는 특수법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 표현이 달라진다고 해서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됐나요? 다시 또 이쪽으로 오셔서 345쪽에 다음에 그 시행사 주식에 대한 질권 설정. 시행사가 갖고 있는 다른 물적 담보는 없다면은 주식을 이제 질권을 설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출 심사 조건을 완화한대요.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을 틀렸죠. 다음에 자금관리 위탁. 자금관리 위탁은 이건 뭐예요? 에스크로우 계정을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표현이 어떤 때는 에스크로우 계정, 어떤 때는 자금관리 위탁, 이 표현이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표현이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걸 이제 어떻게 그 매치시키느냐, 그 문제죠.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다음에 넘어가셔서 347쪽이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거죠. 5번도 부동산 개발의 위험, 6번도 개발의 위험, 6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워포드는 부동산 개발 위험을 법률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으로 구분하죠. 법 12 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의 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개발 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시장 위험에 노출되죠. 그래서 2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행정의 변화에 의한 사업 인허가 지연 위험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한다. 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것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사업 시행하는 쪽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건 어떤 위험일까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실공사를 막는 거. 이거는 스스로 관리할 수가 있죠.
이거 잘하는 이 이름 있는 회사들은 이 품질 관리를 잘 하잖아요. 예, 저도 이거 몰랐지만 제가 저기 처음 왔을 때 저기 왔거든요. 천마을에. 천마을에 살 때는 거기에서 저기 정부 청사 이 사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허허벌판. 제가 처음 왔을 때. 전부 다 그냥 뭐 공사 현장에 그냥 공사도 하지 않는 허허벌판. 그러니까 천마을에 나오면은 거기 뭐가 있죠? 저기 그 BRT 쪽에 그게 지금은 국세청이 있고 한데 그 BRT 라인에 국세청 있잖아요. 옛날엔 국세청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마을 쪽에 있는 1단지, 2단지 거기에만 건물이 있고 반대쪽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버스를 타려면 여기까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조치원 가서 버스를 타고 가든 오송 가서 조치원 가서 기차 타든 저기 오송 가서 기차 타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새벽같이 나와야 돼. 수업하러 가려면. 그럼 새벽같이 나오는데 지금 국세청 자리쯤 될 거예요. 그럼 시내 버스를 타고 이제 그리 지나가잖아요. 버스가 지나가면은 공사하는 현장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때 조회를 하더라고. 처음 봤어요. 그런 거를. 건설 노동자들이 아침 일찍 다 와가지고 이제 날이 새벽 어스름할 때잖아요. 모여가지고 막 줄을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도열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체조하고 있어요. 체조하고 난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체조를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이제 누가 이제 건축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만 다 그렇게 한대. 그 아침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체조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 운동 시키고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비틀비틀거리는 사람이 있대. 그게 그런 사람은 그날 집에 보낸대. 밤새 술 마시고 온 사람들. 밤새 술 마시고 와서 이런 사람들은 빨리 집에 보내야죠.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이게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일 제대로 안 하죠. 품질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잘하는 회사일수록 잘하는 회사래. 근데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는 아마 술 한잔 먹고 왔는 사람이 일한 것 같아. 첫 겨울을 지나는데 뭐죠? 결로 현상. 예, 결로 현상. 작은 방에 그 창틀 있잖아요. 창틀하고 이 벽 사이가 이렇게 결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AS 바로 신청했죠. 이제 첫 겨울 지날 때니까. 그래서 그걸 뜯더라고. 뜯으니까 창하고 그 사이에 단열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어요. 술 먹고 했는 거지, 술 먹고. 그래서 거기를 다시 이제 단열, 저거를, 자재를 다시 채워넣고 그렇게 보강하니까 이제 결로 현상이 없는 거죠. 그런 게 다 품질 관리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많이 관리를 함으로써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수태, 허구한 날 공사야. 막 집도 마찬가지고. 무슨 회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집값 떨어져. 예, 집값 떨어지니까 무슨 회사다.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아? 얘기했나? 괜히 얘기했네. 괜히 얘기했네. 아니,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차라리 저 BRT에 별로 이름 없는 그런 회사 그 아파트 분양받는 게 차라리 낫지. 자, 아무튼. 자, 그런 게 이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건 스스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맞나요? 법률 위험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 매입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시장 위험 요인이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넘어가시면 7번에 5번 지문에 그 있잖아요. 7번에 5번 지문 있죠. 부실공사 하자에 따른 책임 위험. 이거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다 없다. 방금 했잖아요. 부실공사. 이거는 스스로 관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원들 품질 관리하도록 직원들 교육시키고 해야지.
그죠? 근데 1번 같은 거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매장 문화재 출토됐는데 그건 내가 어떻게 알고 그 팠는데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시험 칠 때까지는 덮으면 안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하다가 나오면 덮든지 말든지 간에 자, 아무튼 그렇고요. 8번부터는 좀 쉬고 하겠습니다. 8번부터